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받는 사항들로 준비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저한테 주세요. 세무사님, 저 지금 계약하러 왔는데 500에 300이래요. 이거 계약해도 돼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이분이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실까? 뭐 그냥 하셔도 돼요 라고 했더니 어느 날 저한테 세무사님이 계약하라고 했잖아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차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정말 특별히 이 임대차 계약서 전문가인 김종훈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제가 추려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격식을 차리시는 형 정수리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항상 예의 범절. 아, 그러세요? 네, 그럼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김종훈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있어요. 세법적인 질문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답해줄 수가 없어. 이제 약간 민법적인 부분과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뽑아왔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주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로 준비를 했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정말 사이다처럼 제가 사이다? 뻥 뚫리게 편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면 답변해드리기가 굉장히 모호했던 질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이다 같은 답변 많은 기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하는 일이 상가 임대차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해야죠. 계약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야. 네. 근데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진짜 이건 꼭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이거 너무나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도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 계약한다. 당연히 주의할 게 하나 있죠. 뭐야? 등기부부터 봐야 되잖아요. 등기 봐야죠.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등기부도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부동산 가서 부동산 사람 말 믿고 계약해버린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애들이 뭐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겨요. 정말 중요한 건데 등기부. 등기 볼 때 그러면 우리 뭘 봐야 돼? 일단 등기부를 딱 피면 세 가지가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벽돌로 돼 있나 아니면 뭐 시멘트로 돼 있나, 물리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가 표제부에 있고, 이거는 뭐 그렇게 안 중요할 수 있는데 면적 같은 거 중요하죠. 면적 중요. 1층 몇 제곱미터, 뭐 2층 몇 제곱미터, 지하 몇 제곱미터 써 있으니까. 그럼 내가 실제로 거기 면적을 사용할 때 이 정도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나중에 이 면적이 잘못돼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표제부는 그 정도고, 갑구는 이제 주인이 누군지 써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임대차 계약은 주인한테 내가 빌려 쓰기로 약속하는 건데 주인이 누군지 확인 안 하고 도장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요새는 이제 신탁 부동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신탁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신탁자랑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탁자랑 계약해야 되는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거 부동산만 믿고 확인 안 하고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정말 소송해야 될 때 문제될 수 있어요. 자,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잖아. 을구는 어떤 게 있나요? 을구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냐 없냐로, 근저당권은 여기 이 부동산을 담보 잡혀가지고 빚을 많이 지은 부동산인지,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부동산이다. 근데 저당권이 뭐 한 7억 원이 설정이 돼 있어요. 10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7억 원을 지금 내가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이제 한 3억밖에 안 남은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7억은 은행 거야 이미. 실질 가치는 3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을구를 보고 이 부동산의 가치를 내가 알아야 되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보증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넣는데 나중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 버린다. 그 을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이 나중에 이 빚을 못 받아서 경매에 붙여버리면 내가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세입자가.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세를 주기 전에 이미 은행 대출이 있어. 그리고 내가 임대보증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순위인가요? 완전 두 번째 순위죠. 심지어 두 번째 순위도 아니고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위예요. 왜냐면 중간에 뭐가 갑자기 생겨? 1순위는 뭐냐면 국세, 세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경매 넘어가서 취득세나 이런 거 뭐 발생하거나 뭐 세금 문제 생기잖아요. 그거 국가가 먼저 가져가요. 그 전에 경매 비용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나가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권자인 근저당권이 가져가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이 가져가요. 그러면은 이거 임대차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을구네요. 을구죠. 을구 보고. 또 그 범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깡통전세란 말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다 저당권으로 다 설정돼 있어서,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부동산인데 근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에는 이게 9억 원이야. 그럼 이거는 없는 거예요. 깡통이에요. 이거는 없는 거네. 네. 왜냐면 이자가 또 붙거든요. 이자까지 하면 이거는 거의 한 9억 5천, 뭐 9억 9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간다 안 된다? 세입자로서 계약해야 된다 안 한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등기부만 봐도 이게 걸러져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번지르르하고 너무 예뻐 건물이. 덜컥 계약한다? 그냥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의 특성상 이제 특약이라고 막 들어가 있잖아요. 뭐 관리비는 누가 내는지,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는지 막 이런 것들이 깊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주시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무사님 여기 월세 얼마에 얼마인데 계약해도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뭐 이제 거기다 조금 더 하면 권리금 얼마래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와. 뭐지? 보통 그리고 나서 계약서가 오면 한 장으로 와요. 한 장 오죠. 한 장으로 와서 표준 계약서. 네, 표준 계약서. 네. 근데 막 이제 특약사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서를 볼 때 우리 보통 어디서부터 봐요? 계약서 한 장짜리다. 그럼 위에서부터 읽잖아요. 1조 임대차 계약의 목적 뭐 이렇게 멋있는 말부터 시작해요. 맞아. 아무 의미가 없고요. 특약부터 봐야 돼요. 왜? 특약은 일반 조항에 우선하니까 특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약은 중앙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보통 수기로 쓰거나 맞아. 아니면 되게 뜨문뜨문 타이핑으로 써놓는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을 벗어나서 강행법규에 위반될 정도로 이건 터무니없다. 그러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효력이 있거든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일반 조항 다 무시하고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약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오시는데 계약서 딱 던져주시는데 이 특약 보셨죠? 그러면 특약이 뭐죠? 거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 정말 맛이 가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죠. 자, 특약. 네. 뭐 어떤 문구 넣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 너무너무 중요한 조항인데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서의 특약사항은 대부분 누가 갑이죠? 굳이 임대인이 따지자면 갑이지. 완전 갑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은 주로 임대인이 주로 갑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전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써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특약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 충당금 얘기했잖아요. 장기수선 충당금 얘기 나오면 벌써 의뢰인들 눈이 동공이 떨려요. 왜냐면 너무 길거든 단어가. 못 알아듣겠거든. 이 쉬운 게 뭐냐면 아파트다. 아파트라는 게 살다 보면 20년 30년 되면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선이 필요해. 그러면 갑자기 나중에 목돈이 들어가죠. 20년 30년 있다가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관리비 포함해서 조금씩 미리 징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는 보통 5년 계약하잖아요. 네. 상가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이 붙어요? 붙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누가 내냐? 소유자들이 내는 거예요. 상가 소유자. 상가를 빌려서 쓰고 있는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낸다. 그러면은 소유자가 조금씩 매달 내는 건데 관리비를 그러면 영수증을 2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로용지를. 그리고 소유자한테도 하고 세입자한테도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입자한테 다 줘버려요. 지로용지를. 그러면 세입자가 장기수선 충당금 내야겠죠. 편의상. 좀 큰 건물들은 그러겠구나. 그렇죠. 좀 몇십 층 되는 건물들은 네. 세입자들한테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 써 충당금 있어요. 이게 있어. 맞아요. 항목이. 그러니까 일단 세입자가 살면서 내고 관리비 포함해서 다 내버리고 나중에 나갈 때 그건 돌려받아야겠다. 야 그거 소유자 네가 낼 거 내가 관리비 내면서 내가 냈잖아. 세입자 내가 냈잖아. 그러니까 이건 돌려줘 하고 정산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특약에 우리가 그냥 아무 문구도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약에 내가 퇴것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고 소유자가 내야 되는 돈이다. 음. 이 원칙인데 특약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은 자 이게 유효한 조항이냐? 법원이 지금 유권 해석상 유효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야 이거는. 예를 들어 막 장기 떼다 파는 계약 이런 것들은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체결을 해도 무효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 정도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딱 들어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벌써 삐딱하게 봐야죠. 근데 야 이 조항 뺍시다. 이건 네가 내야지. 이렇게 한마디 당당하게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